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강내영 수석연구원이고요. 글로벌 가치사슬 GBC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GBC가 변화를 했는데요. GBC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이런 국가 간의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먼저 최근 GBC 변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첫째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런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체되고 있어서 2011년 이후에 5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이 2013년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GBC가 정체됨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무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과 2대1의 비율을 유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그 둘 간의 관계가 1대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GBC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중국의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은 조립 공장에서 제조 강국으로 위상이 변화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성장 정책 기조가 수출 투자에서 내수 중심으로 변화한 결과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하락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평균치를 중국이 하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 생산 기지로서의 기능이 줄고 중국 자체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률이 높아지게 돼서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은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 선에서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결과 중국 내 가공무역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률이 향상이 돼서 중국의 GBC 참여율은 2011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전방 참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09년을 기점으로 전방 참여율이 후방 참여율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것은 과거에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수출하던 구조에서 최근에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로 변화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 신흥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의 위상이 조립 및 가공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신흥국이 선진국으로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최종재를 수출하는 비중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저희가 꼽았는데요. 먼저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이 소득이 증가를 해서 최종재를 생산한 후에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그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신흥국의 GDP 대비 교역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2017년에는 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 처음으로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월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신흥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생산 기지보다 소비 시장으로 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중국이 자체 기술을 기반을 육성을 해서 중간재 자금률을 높임에 따라서 보시면 아세안 5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재 자금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결과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은 역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원인으로는 중국과 같은 이런 신흥국들이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 생산 비용 격차가 줄어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요인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제2의 중국을 모색하고요. 그리고 소비지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동유럽, 멕시코 같은 현지 생산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숙련 노동과 R&D 접근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린필드 FDI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현지에 공장을 짓는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흥국으로의 그린필드 FDI 비중을 보시면 중국으로 현지 투자하는 비중은 빨간색 선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인도와 아세안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생산 공장이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EU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의 그린필드 FDI 비중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선진국 근방 주변부를 중심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 해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본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호무역 기조의 심화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통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게 되고 그 결과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그 해외 중간재 수입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보낸 한국,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이런 나라들의 수출 감소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 분쟁으로 인한 탈중국화로 인해서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 및 인도로 이전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변화는 애플, 구글 같은 이런 미국, 일본, 대만, 한국 같은 주요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화는 저부가가치 부문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제조 기술이라던가 아시아 공급망과의 통합성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직 여전히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탈중국화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사슬의 전면적인 탈중국 여부는 이제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제재를 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의의 심화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가치 사슬이 둔화되고 있는 속에서 지역 내 무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생산 공급망이 지역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내 무역 비중을 보시게 되면 2012년에 51.0%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017년에 54.7%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권역별로 보더라도 아시아, 유럽, 북미 모두 2012년 대비 17년에 역내 무역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내 중간재 교역 비중을 보더라도 미국, 독일 모두 2011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을 해서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역 내 무역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무역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봤을 때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각각 생산이 지역화되면서 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ADB MRIO에서 제공되는 국제산업연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 거점 국가라고 지명되는 중국, 미국, 독일 이 세 국가들이 최종재를 수출했을 때 유발되는 그 해외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대비를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미국은 북미, 그리고 독일은 유럽 그 역내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중국, 미국, 독일 모두 그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은 아시아의 생산 거점, 미국은 북미의 생산 거점, 독일은 유럽의 생산 거점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거점 국가인 중국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지역 내 가치 사슬은 2013년 이후에 중국을 중심으로 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대만을 각각 살펴봤을 때도 2013년 대비 17년에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내 무역의 가치 사슬은 역시 2012년을 기점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덜란드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를 중심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미 거점 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동일하게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 내 가치 사슬이 군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과 중국과 같은 이런 다른 거점 국가와도 분업 구조가 확대되어 있어서 미국이 최종재를 수출했을 때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북미인 캐나다, 멕시코 이외에도 중국, 독일에도 상당한 비중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재화가 등장해서 이제 기존 재화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GBC 축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 예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은 25,000개 이상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재화인 이 전기차가 등장해서 기존 재화인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함에 따라 전기차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은 14,000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자동차 부품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GBC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BC 기술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성숙해서 3D 프린팅이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상용화됨에 따라 인건비가 생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소비지와 가까운 곳으로, 즉 본국 또는 소비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LG전자나 G나 할리 데이비슨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 창출 주력 산업의 재편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력 산업이 과거 제조업에서 최근 서비스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총 수출로 유발된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총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투입을 하는가를 봤을 때 서비스 부문의 투입 비중이 50.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앞서 소개드린 6가지 GBC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고 또한 GBC 참여율도 높아서 GBC 구조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GBC 구조는 5가지 이 주요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중간 수출 경합도가 높아져서 한중간 수출 경합도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으로의 범용 제품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기술력 제고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를 중국이 자급을 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이제 중국이 제2의 시장인 아세안으로 투자 수출을 확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세안 수입 시장 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세안 5개국을 중심으로 한중 수출 경합도를 살펴봤을 때도 그 경합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세안 수입 시장에서 이제 중국과의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도 중국은 상승했지만 한국은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의 영향으로는 신흥국의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하고 제조 기술이 자동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신흥국에서 소비시장 인접 지역 그리고 기술 개발 거점 국가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국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해외 생산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지 시장 인접 지역으로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전해서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서 한국은 해외 생산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두 개가 접목되어서 국내 생산 기반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외 생산에 따른 국내 산업의 수출입 유발 효과를 보시게 되면 2013년 이후로 이렇게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제 서비스 부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서 서비스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2018년 총 수출 대비 서비스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7년 기준으로 총 수출로 유발된 부가가치 중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봤을 때도 한국은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중요해진 이 차세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이 중요해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 서비스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은 향후 제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BC 재편에 따른 기타 제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글로벌 밸류체인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에 있어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상품 수출의 양적 성장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텐데요.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와 그리고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5가지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를 수출의 새로운 고부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라입니다.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에 비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부가가치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의료나 컨텐츠 유통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융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그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을 한 후에 서비스와 융합을 해서 플랫폼화함으로써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 확산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이렇게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격 의료와 같은 서비스업의 스마트화 같은 이런 데이터 교육 기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있음을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혁신 수준이 높은 이런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R&D 센터나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리쇼어링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 R&D 전략 혁신으로 기업 제조 역량을 고급화 국산화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GBC가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고 선진국이 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범국가적인 R&D 혁신을 통해서 중간재를 고급화하고 핵심 소재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가치 사슬의 전방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일 커브 곡선을 보시면 가로축은 생산 공정 단계를 의미하게 되고 세로축은 부가가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R&D가 창출하는 이 R&D 혁신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의 제언은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해서 기업 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라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미 한계에 직면을 했고요.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해서 외부 공급망 리스크는 이미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업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대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취약한 이런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GBC 둔화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첨단 전후방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의존적인 기업과 품목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조 소비 강국으로 변했고, 그리고 생산 기지도 탈중국화함에 따라 이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역글로벌화 속에서 이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대중국 수출 전략을 이제 고위, 중간재, 자본재, 그리고 고부가 소비재, 서비스 위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 기지가 재배치됨에 따라 기존에 중국에 수출하던 범용 중간재를 아세안으로 수출해서 이제 수출 전략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